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평생 가슴에 남는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가 한 가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수년간 이어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하지만 형부는 매일 밤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던 그 착한 남자는 어쩌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보이지 않는 그림자 사이에서 이 젊은 여성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 올해 28살입니다. 제 인생은 여러 풍파를 겪은 뒤 평온해지는 듯 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 조용히 파고드는 것들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4년 전 제 언니 수연 언니가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가 떠나던 날 저는 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마르도록 우셨죠. 그리고 형부, 민준 형부는 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몇 시간이고 말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차가운 빈자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민준 형부는 원래 결혼할 때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작은 집에서 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형부는 집을 팔지도 재혼을 하지도 않고 묵묵히 혼자 지내며 가끔 저희 모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부를 친아들처럼 안쓰러워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준 서방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네가 너무 멀리하지 말고 뭐든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렴. 하늘에 있는 내 언니 목까지 챙겨준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형부에 대한 연민과 존중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죠. 어쨌든 형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언니의 남편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직후 몇 달간은 제가 자주 형부 집에 가서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썰렁했고 형부가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아 식기들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호라비가 된 형부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저도 직장일로 바빠지면서 어머니가 챙겨줄 때만 가끔 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던 참에 제 방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물을 마시러 나오셨나 했지만 발소리는 어머니의 걸음걸이와 달리 묵직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고 그 순간 문고리가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밖에서 나지막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형부가 제 방문 앞에는 왜 서 있는 걸까요? 어머니를 찾으러 왔다고 생각하려 해도 어머니 방은 부엌 바로 옆인 거실 쪽이었습니다. 굳이 제 방까지 올 이유가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문이 살짝 열리고 복도에서 새어 들어온 불빛이 형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깡마른 몸, 깊고 슬픈 눈.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형부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형부는 왜 그랬을까요? 방을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던 형부의 얼굴, 그 눈빛은 평범한 형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어라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고 마음 한구석에서 모호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제, 일어났어. 오늘 출근 안 해. 저는 형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만 어떤 이상한 낌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꿈을 꾼 걸까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 경계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밤마다 그 발소리는 들려왔고 방문 밖에서 느껴지는 형부의 숨결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문고리를 살짝 돌렸고 어떤 날은 그저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문을 열지 못하고 숨죽인 채 누워 발소리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연민과 혼란이 뒤섞여 미칠 것 같았죠.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형부를 아들처럼 여기시는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형부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평범하고 친절했으며 저희 모녀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온 집안이 고요함에 잠기면 형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문득 저를 스쳐가는 그의 눈빛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부와 처제 사이를 넘어선 어떤 감정이 담겨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형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해야지. 이렇게 침묵으로 저를 짓누르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형부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눈빛으로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형부. 하지만 형부는 대답 없이 빠른 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형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형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형부가 여전히 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그 발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저를 괴롭히는 유령처럼 끈질기게 기다렸죠. 저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의 평화는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월말에 비 오는 밤 활짝 열린 방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을 때 저는 형부의 눈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억누르는 듯한 눈빛.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형부는 언니를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착각에 빠진 걸까요? 저는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이 이야기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제 마음속에 뒤엉킨 실타래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만약 언니가 살아있다면 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 나는 형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나의 이 침묵이 더 큰 비극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급이 오는 밤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에 떨었고 이불 속에 누워서도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와 언니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이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두운 구석,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 방문 밖에 한 그림자가 조용히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어오지도 그렇다고 바로 떠나지도 않는 그 그림자. 매일 밤 그 사람은 민준 형부였습니다. 저는 형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을 때 형부는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장모님을 공경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집에 올 때마다 언니는 형부가 무거운 일은 절대 못하게 한다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퇴근하면 자기가 저녁을 차리고 청소를 한다면서 이런 남편이 있어 더 바랄 게 없다고 했죠. 저는 그런 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경마가 언니를 형부의 곁에서 빼앗아 가면서 몇 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형부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외로움이 처제의 방문 앞에 매일 밤 서 있게 만드는 걸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말 못할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형부가 더 이상 자제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면 몇 번이고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처럼 여기고 호라비 신세를 안타까워하는 형부인데 제가 이 사실을 말하면 어머니는 분명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어쩌면 제가 형부를 오해한다고 나무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무거운 걱정을 돌덩이처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찍 일어나 밭에 물을 주러 나갔습니다. 넝쿨을 묶어주려고 웅크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준 형부가 물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에 머물렀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부는 가까이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처제, 요즘 잠은 잘 자.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왜 이리 떨리는 걸까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일이 많아서 좀 뒤척일 때가 있어요. 형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어색한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주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형부는 제가 밤마다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필 잠에 대해 물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형부가 떠난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눈을 붙였죠. 하지만 매일 밤 형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은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습니다. 가끔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형부가 선을 넘은 건지 자문했습니다. 저를 보는 형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또 애원하는 듯 했죠. 제가 피할수록 형부는 더 끈질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방에서 옷을 개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형부가 낡은 셔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제, 이거 좀 꿰매줄 수 있어? 내가 해보려는데 잘 안 되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형부가 제 방에 멋대로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형부는 아주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땀 냄새와 햇볕 냄새가 섞여 풍겨왔습니다. 저는 긴장감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형부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붙잡아 두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내 몸을 돌리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문이 닫히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분명 형부는 과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와 그 눈빛은 저를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익숙한 발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형부는 놀란 눈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왜 매일 밤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뭘 원하세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형부는 창백한 얼굴로 침묵했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겨우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는 몸을 돌려 계단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열린 문 옆에 선 채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뒤척였습니다. 형부의 사과는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언니가 그리워서라면 왜 제 방문 앞에 서 있어야 할까요? 다른 마음이 있다면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만 복잡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 형부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더 이상 문고리를 흔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서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악몽 같은 상황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 번은 꿈에서 수연 언니를 보았습니다. 언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생전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 곁에 서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고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제가 계속 침묵한다면 언젠가 비극이 닥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가족이 무너지고 어머니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실까봐 그것 또한 두려웠습니다. 하루하루 긴장감은 팽팽한 실처럼 조여왔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망설임이 훗날 돌이켜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한 전환점으로 저를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사과 이후 민준 형부는 조금 변한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눈에 띄게 말이 줄고 웃음기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불러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익숙한 발소리는 어김없이 제 방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달라진 점은 예전처럼 문고리를 흔들거나 문을 살짝 열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그저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틈으로 그의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매일 괴로움 속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리치고 싶었고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췌하고 외로워 보이는 형부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형부는 그저 언니를 그리워하며 그 슬픔을 기댈 곳을 찾는 것뿐일까요? 하지만 정말 그리움 때문이라면 왜 언니의 영정사진 앞이 아니라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언니의 기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형부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고 언니가 떠나던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형부와 나란히 걸으며 저는 그가 흰 국화꽃 한 다발을 고를 때 손을 살짝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현이가 흰 국화꽃을 제일 좋아했어. 꽃다발을 든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을 보며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형부가 진심으로 안쓰러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은 나머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뿐일지도요.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기일, 친척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안쓰러운 눈빛으로 형부를 바라봤죠. 한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민준아, 자네도 아직 젊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건가? 수연이 간 지도 4년인데 이제 그만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형부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부의 시선이 슬쩍 저를 향하는 것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언니의 영정 사진 앞에 향을 하나 더 피웠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냄새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언니가 여기 있다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줘. 나 너무 무서워. 말을 다 잇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형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섰고 저를 바라보는 형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끝없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처제,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형부, 밤이 깊었어요. 어서 주무세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가끔은 네가 수현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백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동안 형부가 제 방문 앞에 섰던 이유는 그의 눈에는 저와 언니가 너무나 닮아 보였던 겁니다. 저는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언니의 죽음은 형부의 마음에 너무나 큰 구멍을 남겼고 언니와 많이 닮은 제가 그 빈자리를 대신하는 그림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저는 수진이에요. 수연 언니가 아니라고요. 언니는 이미 떠났어요. 더 이상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형부는 어깨를 떨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돌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동정하면서도 원망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과연 견뎌내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침묵한다면 이 끔찍한 착각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 날 형부는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죠. 어머니가 물어도 바쁜 일이 있었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제의 고백 이후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고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 형부가 또다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굳게 닫으려 하자 그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제, 그냥 잠시만 여기 서 있게 해줘. 그냥 서 있기만 할게. 아무 짓도 안 해.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애원 앞에 차갑게 문을 닫을 수도, 그렇다고 용기 있게 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버려 둔 채 돌아섰고 침대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와 형부의 관계는 팽팽한 줄다리기 같았습니다. 그는 억누르려 애썼고 저는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둘 다 수연 언니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짙어져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고향의 이모님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형부가 착하고 성실하며 수연 언니를 너무나 사랑해서 4년이 지나도록 혼자 지낸다며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도와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며 계속 혼자 지내는 것이 안쓰럽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진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더 마음 아파하실까요? 저는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도 생각했습니다. 멀리 발령받았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하지만 연로하신 어머니를 보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하실까봐, 곁에 아무도 없어 슬퍼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부와 다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의 모든 환상을 깨고 현실로 돌아오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형부를 뒷마당, 언니가 생전에 앉아있기 좋아했던 유자나무 아래로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부탁이에요. 이제 제 방문 앞에 서 있지 마세요. 저는 언니의 동생일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어요. 언니가 그립거든 언니에게 향을 피우고 마음을 전하세요. 저를 보며 언니를 떠올리지 마세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형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깊은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널 볼 때마다 수연이가 보여.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부가 진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대로 두면 저 역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과 무력감에 휩싸인 채 돌아섰습니다. 이 일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소용돌이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대화 이후 모든 것이 더욱 엉망이 되어 저를 위험한 문턱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그날 유자나무 아래에서의 대화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형부가 조금씩 물러서고 더 이상 밤마다 제 방문 앞에 서 있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의 침묵은 집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웃음기를 잃었으며 걸음걸이는 마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진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부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고독이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두려웠고 고요한 밤에 들려오는 심장 소리와 문 밖의 발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형부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있기로 했습니다. 불을 끄고 잠든 척 누워있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역시나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그의 손이 문에 가만히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그리고는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군요. 형부의 깊은 마음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통해 언니의 그림자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저는 우연히 그 악몽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렸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푸른 잔디로 뒤덮인 봉분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악몽 같았던 밤들, 민준 형부의 착각, 제 안의 두려움과 무력감까지 전부 저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언니의 영혼이 제 말을 들어주기를, 저에게 벗어날 길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차가운 저녁 바람 속에서 마치 언니가 곁에 서서 예전처럼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저 고요한 허공뿐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민준 형부가 툇마루의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도 묘에 다녀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니 차마 원망할 수가 없었고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출구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테니까요. 그 후 며칠간
저는 일부러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하며 형부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태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시간 나면 민준 서방밥 좀 챙겨줘라.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좀 도와줘야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진실을 아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하셨기에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방에 앉아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형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건네주시며 웃으셨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것 같아서 이거 마시고 푹 자거라. 저는 잔을 받아들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나 아껴주시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피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 형부에게도 출구가 필요했고 저에게도 평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갈기갈기 찢겨나갈 겁니다. 저는 형부에게 재혼을 권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거죠. 하지만 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를 밀어낸다고 생각할까 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마당에서 의자를 고치고 있는 형부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이제 형부도 새 출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연 언니도 형부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통 속에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실 거고요. 형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제가 보기엔 나 같은 놈을 받아줄 여자가 있을 것 같아. 내 심장엔 아직 수연이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수연 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저를 볼 때마다 그 그리움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서 있는 대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제, 딱 한 번만 안 될까? 그냥 한 번만이라도 가까이서 너를 보고 그러면 나도 멈출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방 안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를 마을 뒤편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강가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부, 정말로 수연 언니를 사랑하신다면 언니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절대 언니를 대신할 수 없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더 이상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 형부가 그럴 수 없다면 제가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충격받은 듯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제, 가지 마. 내가 노력할게. 정말 노력하겠다고 약속할게. 제발 어머니 혼자 두지 마.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지만 제가 남는다면 이 악몽 같은 밤들을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돌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둘 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발짝만 헛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 모든 것을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몰고 갈 줄은. 제가 민준 형부와 강가에서 이야기한 후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고요해졌습니다. 형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전처럼 제 방문 앞에 서 있지도 않았고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감추고 있는 듯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밭을 돌보거나 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언니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안쓰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안쓰러웠고 그 외로움이 계속 억눌리다 보면 언젠가 폭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어머니를 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요즘 민준 서방이 영 몸이 안 좋아 보인다.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권해봐라. 걱정돼서 그런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형부에게 다가가면 애써 피하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다가 정말 그가 아프기라도 하면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막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아주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제, 무서워하지 마. 그냥 한마디만 하려고. 이제 더는 널 귀찮게 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 집에서 떠나지는 마. 어머니 혼자 두지 말아줘. 내가 꼭 거리를 지킬게.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로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붙잡고 싶지만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해. 이 시기를 꼭 이겨내야 해. 하지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비극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어느 날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했고 집안에는 희미한 등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 형부가 식탁에 머리를 밟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빈 술병 몇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처제, 그거 알아? 널 볼 때마다 수연이가 돌아온 것 같아. 내가 잘못된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돼.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취했어요.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하지만 그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피하려는 순간 그는 제 손목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극심한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처제, 미안해. 네가 수연이가 아니란 거 알아. 아는데 내 마음이 내 말을 듣질 않아.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형부, 저는 언니의 동생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 고함 소리에 그는 멈칫했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손을 놓고 아이처럼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형부가 술에 취해서 제가 방으로 부축할게요. 저는 어머니께 진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연로하셨습니다. 만약 형부가 막내딸에게
그런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아마 충격으로 쓰러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형부의 모습, 그가 내뱉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이 바빠져서 멀리 출장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걱정하셨습니다. 네가 오래 집을 비우면 나는 누구한테 의지하냐. 집에 민준 서방뿐인데 걔는 너도 알잖니.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잘 준비해 놓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결정은 칼날처럼 저를 베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나 형부가 모르게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제가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민준 형부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제 여행 가방을 보고 당황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처제, 가려는 거야? 어머니는 누구한테 맡기고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형부. 매일매일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형부를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못 견디겠어요.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처제, 가지마. 내가 변할게. 약속할게. 다시는 널 무섭게 하지 않을게. 제발 어머니를 버리지 마. 어머니는 못 견디실 거야. 그의 애원 앞에 제 마음은 약해졌지만 제가 남는다면 결코 평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정말로 멈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아무리 마음 아파하셔도 저는 떠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마치 격렬하게 싸우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노력할게. 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수연이를 위해서.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저를 떨게 하던 조용한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이제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것을 훨씬 더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틀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 형부가 변하겠다고 약속한 후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 며칠간은 제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더 이상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를 유지했고 말과 행동을 조심했으며 필요 없을 때는 일부러 저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가 착하고 가족을 생각할 줄 알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전의 일들이 다시 반복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한 달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꽤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아주머니가 어머니 그리고 민준 형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보자마자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보렴. 이분은 엄마 친구인 최 여사님이셔. 이분 조카딸이 참 괜찮은데 민준 서방한테 소개해 주려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놀란 눈으로 형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쾌활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마침내 형부에게 탈출구를 찾아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안도감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준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그날 밤 마당에 단둘이 남았을 때 형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제,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게 맞을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자신이 없는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부, 하셔야 해요. 수연 언니도 분명 형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길 바랄 거예요. 언제까지나 과거에 갇혀 살 수는 없잖아요. 형부가 행복해지면 어머니도 마음 놓으실 거고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정이 그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것은 그와 나 사이의 팽팽한 긴장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정말로 변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선을 보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가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이겠죠. 저는 차마 자세히 묻지 못하고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누워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소리였죠. 저는 숨을 죽이며 어머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민준 형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제, 미안해. 노력해봤는데 안 되겠어. 난 수연이를 잊을 수가 없고 널 볼 때마다 그 애가 보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그와 마주섰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부, 그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수연 언니가 아니라고요. 형부가 그럴수록 제가 언니한테 죄짓는 기분이에요. 아직도 언니를 사랑하신다면 제발 저를 언니의 그림자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오래 쳐다볼 수 없었죠. 잠시 후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를 향한 그의 눈빛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고 복잡한 감정 같았습니다. 저조차도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죠. 저는 본격적으로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자청해 늦게 귀가하고 집안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변화를 눈치채고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저는 그저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심 없이 오히려 저와 가까이 지낼 일들을 형부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안쓰러우면서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서방, 자네도 이제 장가갈 생각을 해야지. 수진이가 집에 있을 땐 돕는 사람이 있어. 괜찮지만 나중에 수진이가 시집가고 나면 어쩔 거냐. 나도 늙었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순 없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멈칫하며 슬쩍 형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눈빛, 문 밖에 서 있던 모습, 술에 취해 내뱉었던 말들이 악몽처럼 저를 짓눌러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집에서 이 긴장감 속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정말 선택을 해야 할 때일까?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민준 형부는 황급히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쇠약해지셨다며 절대 안정을 취하고 걱정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동안 민준 형부는 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겼고 보는 사람마다 칭찬할 정도로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좋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잠드신 후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형부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처제, 내가 그동안 너를 많이 힘들게 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맹세할게. 이제부터는 너를 정말 동생으로만 대할게. 다시는 널 무섭게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어머니 곁을 떠나지 마. 어머니는 네가 필요하고 나도 필요해.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약속으로 깊이 새겨진 악몽을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저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와 민준 형부는 여전히 풀 수 없는 실타래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평온을 지키려 애쓰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저는 모든 것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와 민준 형부가 늘 곁에 있으니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 형부의 살뜰함을 칭찬하고 저의 효심을 기특해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희 작은 집은 온기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평온이 얇은 껍질에 불과하며 그 안에는 조용한 파도가 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민준 형부는 많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더 이상 제 방문 밖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 슬픔이 스치긴 했지만 저는 시간이 그를 잊게 해줄 것이고 우리 둘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어머니 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시장에 다녀오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원래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요즘 민준 서방하고 무슨 일 있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데 밤마다 그 이 그림자가 내 방문 앞에 서성인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사람들이 잘못 본 걸 거예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조심해야 해. 남편 일은 형부가 처제랑 한 집에 사는 거 말 나오기 딱 좋아. 너 아직 젊은데 평판 관리 잘해야지. 저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준 형부가 제 방문 앞에 섰던 일을 저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온 적은 없었지만 그 그림자만으로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저는 제 명예가 걱정되면서도 어머니가 그 소문을 들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시면 그 충격을 견디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그분의 얼굴에 깊게 펜주름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받는 것도 제가 나쁜 소문에 휩싸이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입을 다문 채 가슴을 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던 일은 결국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안에서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서방, 자네 요즘 밤마다 우리 수진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알도록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풍문으로 소문을 들으신 겁니다. 제가 달려 들어가 보니 민준 형부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에 차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자네를 아들처럼 여겼는데 어찌 이런 짓을 해서 동네 사람들 입에 내 딸을 오르내리게 하는가? 하늘에 있는 수연이는 안 보이는가? 저는 황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억울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무 일이 아닐 리가.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자네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수진이는 내 딸이니 내가 믿는다. 하지만 자네, 말해보게 왜 그랬는가? 민준 형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끔은 수진이가 수연이가 돌아온 것처럼 보여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 집안이 비극에 잠겼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민준 형부에게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더 이상 함께 식사하자고 부르지도 어떤 일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묵묵히 바치를 했고 집안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안쓰럽고 형부도 안쓰러웠으며 제 명예가 훼손된 것도 슬펐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예전으로 돌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형부 방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목이 메인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모든 것이 누구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따라 울며 시간이 이 고통을 지워주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동네 어귀에서 아주머니 몇 분이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분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저 수진이라는 애 형부랑 같이 산다더니 쯧쯧 어떻게 될지 뻔하지. 여자애가 한번 소문 잘못 나면 씻기 힘든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지만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악의적인 소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도 제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멀리 발령을 신청해서 이곳을 떠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어머니를 보면 또다시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가면 어머니는 누구에게 의지하실까요?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마당에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달려나가 보니
민준 형부가 쓰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서는 수면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그를 흔들며 우셨습니다. 아니, 자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저 역시 겁에 질려 어머니와 함께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깨어난 그는 저를 보며 지친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처제, 미안해. 이렇게 사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온몸을 떨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가 수연 언니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냉대와 세상의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를 보며 제 심장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곁에 앉아 눈물을 닦으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서방. 내가 화는 났지만 자네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네. 수연이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나. 살아야지. 수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우리가 자네를 버리지 않아.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이 누그러져 그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계속된다면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살아야 해요. 하지만 제발 오빠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살아주세요. 더 이상 제가 악몽 속에서 살게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그는 눈물이 고인 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으며 다음번에는 우리 모두를 휩쓸어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준 형부가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후 집안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은 더 늙어 보이셨고 하루 종일 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중얼거리며 민준 형부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늘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그의 모습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가 절망의 벼랑 끝으로 가고 있으며 좋든 싫든 저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퇴원 후 며칠간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는 말도 불타는 듯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는 과묵해졌고 말수가 줄었으며 묵묵히 바치를 하거나 방 안에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계속해서 타이르셨습니다. 민준아,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그만하거라. 나도 있고 수진이도 있지 않니. 제대로 살아야지. 수연이가 죽었다고 내 인생까지 묻어버리면 안 된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을 뿐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정심도 분노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동정심을 느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으며 언젠가 그가 또다시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출구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회사의 이야기에서 멀리 발령을 좀 보내달라고 해보는 건 어떻겠니?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안다. 내가 집에서 민준 서방을 돌볼 테니 너는 잠시 멀리 떠나 있어라. 어쩌면 그게 우리 셋 모두에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겪는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셨지만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랑 떨어지기 싫어요. 제가 가면 어머니는 누구한테 의지하세요. 어머니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으니 걱정 마라. 내 평판을 지키고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가는 거다. 엄마는 괜찮아.
저는 격렬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떠나면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 두려웠고, 남으면 언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방에 앉아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또 형부일까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오셔서 이미 개봉된 편지 한 통을 건네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민준 서방방에서 이걸 찾았다. 저는 편지를 받아들고 몇 줄 읽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면제를 먹기 전에 남긴 유서였습니다. 편지에는 수연 언니를 잃은 고통이 너무나 크고 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장모님, 수진이,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를 힘들게 했다는 거입니다. 하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그저 수연이를 다시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고 눈물이 편지지를 흠뻑 적셨습니다. 어머니도 흐느끼며 몸을 떠셨습니다. 세상에, 내 딸 팔자가 어찌 이리 기구한고.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지만 제 마음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으면 모든 것을 끝내려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살아있는 한 저와 그 사이의 악몽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그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장작을 패고 있는 그를 밭에서 찾아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가 쓴 편지 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지만 형부에게는 어머니도 있고 저도 있어요. 계속 어리석은 생각만 하면 어머니는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수연 언니가 기뻐하길 바라세요. 아니면 형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길 바라세요. 그는 손을 멈추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잊을 수가 없어. 널 볼 때마다 수연이가 보여. 잘못된 거 알지만 내 마음이 말을 안 들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랑 어머니는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어요. 형부가 저를 언니로 본다면 언니는 절대 편히 잠들지 못할 거예요. 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형부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세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도끼를 내려놓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악몽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몇 마디 말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걱정대로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시장에 다녀오는데 집안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서둘러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민준 형부는 언니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에 차소리치셨습니다. 민준 서방, 내가 자네를 얼마나 참았는데 어찌 감히 내 앞에서 수진이가 수연이랑 너무 닮아서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가. 자네는 나를 뭘로 보는 겐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겁니다. 저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민준 서방, 내가 자네를 아들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네 얼굴을 볼 수가 없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 민준 형부는 주저앉아 절망적인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형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셨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직도 저 사람 편을 드는 게냐? 내 명예가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모르겠느냐?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에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 저 사람이 여기 계속 있으면 너는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될 게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초췌하고 절망적인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그가 이 집을 떠난다면 아마 다시는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는다면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실 것이고 제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누워 간간히 한숨을 쉬며 흐느끼셨습니다. 민준 형부는 방문을 굳게 닫고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두 개의 고통,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명예를 지키고 싶었지만 벼랑 끝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더 밀어붙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자문했습니다. 처음부터 침묵하지 않고 어머니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을까? 만약 내가 조금 더 용감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제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골목 끝까지 채 닿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올릴 재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고 밤새 오셨는지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보려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진아, 네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지만 더는 너를 이런 상황에 둘 수 없어. 엄마는 결심했다. 민준 서방 내보내야겠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제 명예와 평온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 형부가 이곳을 떠나면 그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도 삶을 붙잡을 이유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형부가 떠나면 괜찮을까요? 저는 무서워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아픈 게 질질 끄는 고통보다 낫다. 생각 좀 해봐라. 동네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리면 네가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니? 나도 늙었는데 언제까지 내 곁에서 너를 지켜줄 수는 없잖니. 엄마는 그저 네가 떳떳하게 고개 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 언니와 형부의 그림자에 평생 얽매이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견디셨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를 남녀간의 감정으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향을 잃은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떠도는 영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마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 어머니는 민준 형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있었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서방, 내가 많이 생각했다. 자네는 이 집을 떠나야겠네.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수진이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일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이는 안 돼. 그 아이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 자네가 정말 수연이를 사랑했다면 그 동생도 아껴주게. 평생 손가락질 받게 만들지 말아다오. 민준 형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져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무릎을 꿇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연이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를 내쫓으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고 어깨를 떨고 계셨습니다. 나도 다른 방법이 없네. 자네가 아직 나를 어미로 생각한다면 제발 떠나주게. 내 딸이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눈물을 흘렸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입을 열어 어머니께 애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도 저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는 덜 아픈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날 오후 민준 형부는 짐을 쌌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 타일을 긁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서서 그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절망의 깊은 심연이 보였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처제, 미안해. 너랑 장모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 아마 이게 유일한 방법일 거야. 하지만 언젠가 내가 생각나거든. 내가 진심으로 수연이를 사랑했고 너를 고통에서 지켜주고 싶었다는 것만 기억해줘.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붙잡으러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지켜보시던 어머니도 고개를 돌린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민준 형부는 어스름한 저녁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위태로운 그림자처럼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고 제 마음은 마치 기억의 일부, 살점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떠남이 이 비극의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역시나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준 형부가 시내 변두리의 허름한 월세방에서 지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매일 술에 취해 지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가 몇 시간이고 밥도 먹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포장마차에서 머리를 밟고 울며 수연 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속삭였습니다. 소문은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고 어머니는 그저 침묵하며 슬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를 걱정하고 계셨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욱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방에 누워있으면 문 밖에 서 있던 그의 모습, 고뇌에 찬 그의 눈빛, 지키지 못한 그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두려웠고 안쓰러웠으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 더 용감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삶의 벼랑 끝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버린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몰래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가 사는 월세방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벽에는 얼룩이 가득하고 지붕에서는 물이 새는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값싼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는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처제,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부, 왜 이렇게 살아요? 어머니 생각은 안 해요? 어머니도 형부 걱정하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러셨던 것뿐이라고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처제, 나에겐 갈 곳이 없어. 붙잡을 것도 없고 나에겐 수현이와의 과거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내 그림자뿐이야.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원망하고 싶고 화내고 싶었지만 결국 제가 내뱉은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해요. 들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요. 다시는 형부를 관 속에서 보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수연 언니가 전부라면 언니에게 향이라도 피울 수 있게 살아요. 어머니께 더 큰 고통을 안겨드리지 않게 살라고요. 그는 말없이 서서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언제라도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돌덩이를 짊어진 듯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그를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슬퍼하실까봐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민준 형부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이며 언제라도 다시 타올라 저와 어머니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형부가 집을 떠난 후 어머니와 단둘이 남은 집은 조용했지만 한편으로는 평온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의 평판을 걱정하며 얼굴을 찌푸리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밤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빈자리는 안도감과 안타까움, 해방감과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형부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으셨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여전히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들을 용서할 수 없으셨던 거죠. 저는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제가 몰래 형부의 월세방을 찾아가 그가 그림자처럼 위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을 어머니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또 약해지고 괴로워하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앙상하게 마른 그의 몸, 눈물 고인 그의 눈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낡은 옷을 꿰매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네가 어서 좋은 사람 만나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도 낳고 엄마는 걱정이 많아. 네가 이렇게 혼자 오래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내 언니와 형부의 그림자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걸 원치 않는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잘못된 감정은 아니었지만 한때 언니와 깊이 연결되었던 한 남자에 대한 연민과 악몽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예기치 않은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제가 회사에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수연 씨 동생분 되시나요? 수진 씨 맞으시죠? 민준 씨가 지금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황급히 조퇴를 하고 시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민준 형부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경찰관 한 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술에 취해서 술집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가족분께서 보증 서시고 집에 데려가서 잘 좀 타일러 주세요. 이러다 언젠가 큰일 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형부를 부축해 그의 월세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술 냄새가 진동했으며 입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날 버리지 마, 수연아. 저는 그의 곁에 앉아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한때 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동네에서 착하다고 칭찬받던 그 남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저는 울면서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형부,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렇게 사는 건 언니한테도 어머니한테도 형부 자신한테도 죄 짓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두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는 눈을 뜨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극심한 절망과 고통이 담겨 있었죠. 수진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용서해달라고도 안 해. 하지만 나 혼자는 무서워서 못 살겠어. 저는 그의 손을 떼어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언니를 대신할 수도 없고 형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없어요. 그는 침묵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앙상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저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말이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 어두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찾아가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침묵을 보고 제가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결혼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진실을 감췄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동네의 험담도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며 강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 저는 꿈을 꾸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문 밖에 서 있었고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언니의 이름을 목매어 불렀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 악몽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소식이 또다시 날아들었습니다. 민준 형부가 멀리 일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위독한 상태로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세상에, 내 딸 팔자가 어찌 이리 기구한고. 우리는 황급히 차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그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희미했죠. 그를 보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두려움, 분노, 악몽이 사라지고 끝없는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떨며 불렀습니다. 형부, 살아야 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수연 언니를 위해서라도요. 형부가 이렇게 가면 언니가 너무 슬퍼할 거예요. 그의 눈이 희미하게 열렸고 흐릿한 시선이 제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는 입술을 움직여 약하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미안해. 평생 너를 힘들게만 했구나. 만약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내 말대로 다시 살아볼게.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곁에서 통곡하셨고 방 안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난다면 정말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대로 떠난다면 모든 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끝나버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제가 된 듯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연 언니를, 언니와 그의 짧았던 행복을, 4년간의 지독한 고통을, 매일 밤 제 방문 앞에 서 있던 그의 눈빛을, 모든 것이 느린 필름처럼 지나가며 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운명이 어째서 이토록 잔인한지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과연 무엇과 마주하게 될까요? 민준 형부의 삶일까요? 아니면 죽음일까요? 그날 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 중 하나였습니다. 공간은 고요했고 민준 형부의 침대 옆에서 들려오는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움푹 팬 눈으로 떨리는 손을 그의 손 위에 얹고 기도하며 흐느끼셨습니다. 수연아, 네가 영험하다면 제발 그 일을 살려다오. 그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잖니. 제발 이 어미와 내 동생 곁에서 그 일을 데려가지 말아다오.
저는 옆에 앉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희미한 숨소리를 내는 그를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원망스러웠고 무력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안쓰러웠고 그것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것에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무력했고 상실의 감각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순간 저는 과거의 악몽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그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이 젊어서 저항력은 좋지만 출혈이 심하고 부상이 커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쓰러지셨고 제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애써 강한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형부는 이겨낼 거예요. 믿으셔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조차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지치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 그의 침대 곁을 지키며 묽은 죽 한 숟갈, 물 한 방울을 그의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면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형부, 살아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저는 그의 눈이 희미하게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선은 흐릿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부, 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달려오셨고 눈물을 흘리며 연신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나 살아있는 거야? 저는 울면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무거운 짐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적어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민준 형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께서 약을 사러 나가셨을 때 그는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생사의 경계를 헤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 수도 너와 어머니를 힘들게 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 수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도 변해야 해.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세요, 형부. 저랑 어머니는 그저 형부가 한 사람의 아들로서 오빠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주길 바랄 뿐이에요. 다시는 저희가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지 마세요. 그는 드물게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할 때 그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내에 따로 방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면 또다시 저와 어머니를 힘들게 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가끔 어머니를 뵈러 오겠지만 더 이상 그 집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슬퍼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괜찮다. 그저 부끄럽지 않게 살고 다시는 어리석은 짓만 하지 말아다오. 멀리 사는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마. 그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장모님께 진 빚 살면서 갚겠습니다. 저는 곁에 서서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해방된 것 같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악몽 같은 밤들,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착각의 상처가 저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 형부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께 그가 공사장에서 일하거나 배달 일을 하며 힘들게 살지만 더 이상 술을 마시거나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셨고 저는 안도감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늦겨울 오후 그가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마르고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맑았습니다. 그는 언니의 영정사진 앞에 흰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오랫동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이제 멀리 떠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잘 살겠습니다. 장모님이랑 수진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꼭 잡으셨고 저는 뒤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의 모습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예전처럼 잠시뿐이 아니기를, 굳건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그는 툇마루에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다는 거 알아. 그 모든 걸 잊어줬으면 좋겠어. 이제 나는 그냥 형부로 어머니의 아들로만 남을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저는 눈물이 고인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게요. 하지만 형부도 스스로를 믿어야 해요. 다시는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는 언니가 살아있을 때처럼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문 밖의 그림자를 꿈꾸지도 희미한 소리에 놀라 깨지도 않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형부는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왔고 저는 멀리 있는 수연 언니도 남겨진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형부가 돌아와 언니의 영정 앞에 꽃을 바치고 단호한 약속을 한 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며칠 내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더 이상 뒤척이거나 남몰래 눈물 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수년간의 고통 끝에 찾아온 드문 평온이 그분의 얼굴에 깃들었습니다. 어머니께 필요했던 것은 완벽한 약속이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정말로 끝났다고 믿게 해줄 한 사람의 굳은 결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민준 형부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내의 월세방에서 살았고 가끔 어머니를 뵈러 들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언니의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고 어머니와 저와는 서너 마디 대화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소름 끼치게 하던 눈빛도 밤마다 문 밖을 서성이던 무거운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과묵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문득 그를 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너도 아직 젊은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지. 하늘에 있는 수연이도 그걸 바랄 게다. 그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릴게요. 언젠가 제 마음을 열어줄 사람을 만난다면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그는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내일을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굳게 닫힌 방 안에서의 긴 밤들을 떠올리며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모든 것을 기억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아물었지만 건드리면 여전히 아픈 흉터처럼요. 그 흉터는 제게 사람이 과거에 갇히면 얼마나 방향을 잃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흉터는 저를 성장하게 했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셨습니다. 때로는 한자리에 몇 시간이고 앉아 염주를 돌리며 언니의 이름을 속삭이셨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보며 먼 곳을 응시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눈 감기 전에 네가 시집가서 잘 사는 걸 보고 싶다. 내 언니처럼 고생하지도 말고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에 얽히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떳떳하게 잘 살게요. 어머니 걱정 안 시킬게요. 실제로 시간이 꽤 흐르자 동네의 악의적인 소문도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떠들썩했지만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없으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길을 다닐 때 예전보다 고개를 들 수 있었고 더 이상 쏘아보는 듯한 시선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의 꿋꿋함, 민준 형부의 변화, 그리고 어머니의 강인함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어느 봄날 집마당의 유자나무에 하얀 꽃이 만발했을 때 민준 형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향 과일 몇 개를 언니의 영정 앞에 놓고 어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긴장감도 피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앉아 떠나간 사람을 존중과 평온함으로 추억할 뿐이었습니다. 민준 형부가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네가 무서워하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었는데 너랑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이제부터 평생 수연이에게 그리고 두 사람이 내게 준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에 대한 서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온전히 지켜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악몽 같은 발소리도 모호한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대신 온화하게 웃던 언니의 모습, 언니의 품에 안겨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나랑 엄마도 잘 살 거고 형부도 언니가 바라는 대로 살 거야. 다 괜찮을 거야. 그 후 저는 진정으로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악몽 속에서 인생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저 자신도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믿고 사랑받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는 온화한 눈빛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큰 풍파를 겪었으니 이제는 행복해야 한다. 네, 언니 목까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따뜻함이 심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점차 삶에 다시 녹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실하게 일하고 말은 없지만 착하고 진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고를 당한 동료를 업고 몇 킬로미터를 달려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길 잃은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 글을 다시 쓰면서 저는 마치 눈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꿈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스스로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오직 용감하게 마주하고 내려놓을 때만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를 그리고 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다시 찾은 믿음을, 민준 형부가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나아갈 충분한 용기를 갖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멀리 있는 언니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언니가 남겨둔 사람들이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 여우는 제 평생을 따라다닐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것을 용감하게 끊어내며 떠나간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그 여우는 분명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남겨진 사람들은 고통과 악몽, 그리고 삶의 혹독한 시련과 싸워야 했습니다. 악몽 같았던 긴 밤, 동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병원에서의 생사의 갈림길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각자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과거에만 얽매여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과거가 아름다웠든 고통스러웠든 그것은 추억으로만 남겨둬야 합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현재와 미래마저 앗아가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은 누구나 인생에서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용기,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준 씨는 길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모녀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엄격함 덕분에 그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잡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빛을 찾아 나서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한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습니다. 수진 씨와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무너지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명예를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강인함이 가족을 비극에서 구해내고 더 평온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교훈이 됩니다. 인생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든 선량함과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가깝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굴곡이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용기와 사랑이 있다면 어떤 상처라도 언젠가는 아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공감과 교훈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